은채는 52세, 이혼 2년 차, 남편과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말도, 아무 관심도, 아무 손길도. 우리 대화 좀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는 한마디로 모든 게 닫혔다. 너는 왜 항상 뭘 더 원하냐라는 말에 은채는 스스로를 검열하게 됐다. 거울도 못 본 척했고 예뻐질 필요 없다고 마음이 먼저 포기했다. 그런 그녀에게 대학 동창 혜린이 문화센터 호흡 교정 클래스 전단지를 내밀었다. 심호흡부터 다시 배우자. 첫 수업에서 만난 강사 도겸은 달랐다.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수업이라는 그의 말이 위로가 됐다. 내 몸이 낯선 거예요 라는 말에 은채의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겸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여보, 오늘은 몇 시에 와? 애들 씻겼어. 52세 은채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거짓말 위에 세운 관계보다 혼자서도 숨 쉴 수 있는 자유였다. 서은채는 52세였다. 새벽 6시마다 똑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몸이 먼저 깨어나곤 했다. 어쩌면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잠을 포기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은채는 동네 작은 인쇄제본 업체의 견적 담당으로 18년째 일하고 있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에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하루를 버티는 일이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 이혼은 2년 전이었다. 남편과 크게 싸우거나 외도 같은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말도, 아무 관심도, 아무 손길도. 마지막 몇 년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간표로 지냈다. 은채가 우리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말하면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차단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은채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게 사랑인지 욕심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였다. 너는 왜 항상 뭘 더 원하냐라는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혼자 남은 뒤에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됐다. 거울을 보면서도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예뻐질 필요가 없다고, 설렐 이유가 없다고 마음이 먼저 포기해버렸다.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저녁을 혼자 먹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시 월요일을 맞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살아가는 건지 그냥 견뎌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그런 은채의 집에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 동창인 강혜린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혜린은 동네에서 에너지 과잉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어디서든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시원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진짜 굳어버린다. 몸도 마음도. 혜린은 은채의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웃는 표정이 없어. 그리고 내 어깨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아. 혜린이 가방에서 꺼낸 건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호흡 교정 클래스 안내문이었다. 이거 너한테 딱이야. 심호흡부터 다시 배우자. 너 숨 쉬는 것도 대충 하고 있잖아. 은채는 웃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전단지를 바로 버리지 못했다. 호흡 교정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다시 숨을 배우라는 제안이었다. 며칠 뒤 은채는 결국 문화센터를 찾았다.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사람들의 분위기도 무겁지 않았다. 은채는 새 운동복을 사는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레깅스를 꺼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입고 올까? 첫 수업날 은채는 문을 열자마자 더 위축됐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젊어 보였고 모두가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 같았다. 요가 매트도 예쁘고 운동복도 새 것처럼 깔끔했다. 은채는 잘못 왔나 싶은 마음에 발끝만 바라보며 구석자리를 찾았다. 그때 강사가 들어왔다. 한도겸 38세. 은채가 예상한 중년 베테랑 선생님과는 달랐다. 체육관 트레이너 같은 느낌보다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배우 같은 분위기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말이 빠르지 않았다.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몸을 바꾸는 수업이 아니라 몸을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느껴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수업이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작을 따라했다. 하지만 은채는 자꾸 틀렸다. 팔을 올리라고 하면 어깨가 같이 올라갔고 숨을 깊게 쉬라고 하면 가슴만 팽창했다. 도겸은 은채의 자세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니라 등 뒤쪽이 넓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채는 몇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스러웠다. 괜찮아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 몸이 낯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은채를 멈춰 세웠다. 내 몸이 낯선 거다. 은채는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이상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낯설다고, 그러니까 아직 알아갈 여지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게 오랜만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은채는 혜린에게 짜증 섞인 농담을 던졌다. 야, 너 이거 일부러지? 나 이상한 감정 느끼게 하려고 이런 거 권한 거야? 혜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좋더라. 은채는 그 후로 주 2회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출근길이 예전만큼 버겁지 않았고 저녁 혼자 먹는 시간의 침묵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다. 어깨와 목이 조금씩 펴지니 시야도 바뀌는 느낌이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는 자세도 달라졌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도겸은 항상 친절했지만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친절한 타입 같기도 했다. 은채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착각하지 마. 저 사람은 강사고 너는 그냥 수강생이야. 친절한 건 업무의 일부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겸이 은채에게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채 씨는 평소에 숨을 참는 버릇이 있어요.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죠.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 질문들은 분명 다정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마음이 먼저 달려나가 버리는 자신의 성향을 은채는 잘 알고 있었다. 이혼 전에도 남편이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과도하게 기뻐하다가 다시 차가워지면 과도하게 상처받곤 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업이 끝난 후였다. 다른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센터 직원들이 일찍 퇴근했고 건물에는 은채와 도겸만 남게 됐다. 도겸은 요가 매트와 소도구들을 정리하다가 은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은채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이야기요? 몸 얘기 말고요. 사람 얘기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았다. 도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도 몇 년 전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다고 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은채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다. 은채는 생각보다 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 후의 적막한 시간들,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게 된 습관들, 원하는 마음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도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줬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감정을 느끼고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 말에 은채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저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다.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수업 후에 자주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했다. 도겸은 은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은채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진짜 대화가 좋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겸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짐을 챙기며 나갔다. 죄송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며칠 뒤에도 비슷했다. 문자로는 여전히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면 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따라왔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날 것 같다. 이번 주는 좀 복잡해서라는 식으로 약속을 미뤘다. 은채는 불안해졌지만 동시에 또 스스로를 검열했다. 의심하지 마.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너희가 연인도 아니잖아. 내가 또 혼자 앞서가서 망치는 거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도겸이 은채를 차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차에 올라탄 은채는 조수석 발밑에서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아이용 장난감 자동차였다. 빨간색 플라스틱 소방차였다. 이거 조카 거예요? 은채가 장난감을 집어들며 물었다. 도겸은 잠깐 멈칫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비슷해요. 그 애매한 대답이 은채에게는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확실한 증거를 목격하게 됐다. 수업 후 도구를 정리하던 중 도겸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은채는 일부러 보려던 게 아니었지만 화면에 뜬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은 몇 시에 와? 애들 씻겼어. 은채의 속이 얼어붙었다. 여보, 애들. 도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은채는 웃는 얼굴을 만들 수가 없었다. 도겸도 은채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다. 은채 씨, 그건 설명하지 마세요. 은채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다. 제가 바보같이 혼자 착각한 거니까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멍청한 건 정말 싫어해요. 차 안에서 도겸은 변명을 늘어놨다. 사실 결혼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고요. 아이들 때문에 같이 있는 거고 곧 정리할 예정이에요. 은채 씨를 만나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은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클리셰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너만은 진짜다.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다. 은채는 창밖을 봤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들이 번져 보였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또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집 앞에서 내려주세요. 은채 씨,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내려주세요. 집에 들어간 은채는 거울을 봤다. 52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젊지 않고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은 얼굴.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도겸은 그 후 며칠 동안 문자와 전화를 수십 번 보냈다.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해요. 정말 정리할게요. 시간만 주세요. 은채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화센터를 그만두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몸이 조금이라도 살아난 지금 다시 예전의 굽은 어깨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은채는 다른 시간대 수업으로 옮기고 강사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혜리는 잘했다며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진짜 멋있어. 이번엔 너 자신을 선택했잖아. 그런데 일주일 뒤 어느 밤 도겸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인터폰을 누르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 씨. 은채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시면 더 비겁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저한테 사랑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거짓말 위에 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인터폰 너머로 도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제가 겁이 났어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은채 씨를 힘들게 하는 것도. 은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 안 돼요. 겁이 나면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은채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덕분에 알았거든요. 제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문을 닫고 돌아선 은채는 거울을 봤다. 울어서 눈은 빨갰지만 얼굴이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은채는 아침에 샐러드를 챙겨 먹고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았다. 오랜만에 음악이 귀에 제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와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오늘을 시작한다는 기분을 느꼈다.